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38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70이 넘은 노인의 눈에는 차갑고 냉정한 빛으로만 느껴졌다. 박영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을 넘어서며 발밑에 차가운 감촉이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장을 맨발로 밟는 듯한 냉기였다. 아들 부부가 산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집은 30억이 넘는다고 했다. 그 돈이면 시골에서 논밭을 몇만 평이나 살 수 있을 텐데 그저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이 콘크리트 상자를 위해 젊은 부부는 은행 빚을 30년이나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 최수진의 목소리는 형식적이고 건조했다. 그녀는 현관에서 슬리퍼조차 내밀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롤렉스라는 금빛 시계가 걸려 있었고 목에는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영수는 묵묵히 신발장에서 낡은 실내화를 꺼내 신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두고 간 것이었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추와 무 그리고 손수 담근 된장이 들어 있었다. 수진아, 이번에 배추가 아주 잘 됐어. 김장할 때 쓰면 좋을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 네. 거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근데 저희 요즘 유기농 배송 서비스 받아서 냉장고가 좀 꽉 찬데. 말끝을 흐리는 그 태도에서 영수는 명확한 메시지를 읽었다. 필요 없다는 것, 귀찮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것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아들 박민주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영수는 복도를 지나며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그의 자세는 긴장해 있었다.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온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그를 덮쳤다. 며느리가 뿌린 향수였다. 프랑스제 명품이라며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그것. 하지만 영수에게 그 냄새는 인공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마치 화학 공장의 배기가스 같았다. 아버님,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갑자기 수진이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는데. 아, 그럼. 저희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제 대학 동창들이랑 강남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다들 명품 브랜드 매장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분위기 있는 곳이라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영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같이 가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래, 너희끼리 가거라. 영수의 대답은 짧았다. 수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때 서재에서 민준이 나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민주는 아내 옆에 앉으며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여보, 이 가방 사려고? 이거 신상이잖아. 응, 예쁘지? 이번 달에 나온 건데 벌써 품절 대란이래. 백화점에 가서 예약해야 할 것 같아. 얼마인데? 850만 원. 영수는 귀를 의심했다. 가방 하나에 850만 원. 그 돈이면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이면 손자들 교육비에 보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가죽 조각에 쓰려 하고 있었다. 그 돈이면 영수가 입을 열었다. 그러자 며느리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향했다. 네, 아니다. 영수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님, 뭐라고 하시려던 거예요? 별말 아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또 제가 돈을 헛되게 쓴다고 하시려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주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아버님은 저희가 뭘 사든 항상 비싸다고 아깝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번 돈인데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제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건데 왜 아버님이 그걸 판단하세요? 아버님 세대랑 저희 세대는 다르다고요. 요즘은 명품 가방 하나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들 부부의 집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수진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다만 뭐예요?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죠? 아버님 세대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청객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자신의 말은 간섭이고 자신의 경험은 구닥다리이며 자신의 존재는 불편함인 것이다. 아내가 조용히 영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 그냥 가요. 아내의 속삭임은 간절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우리 그냥 갈게. 아버지. 민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래요, 가세요. 어차피 오늘 저희 약속도 있고 해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내도 그를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다. 가방 속 배추와 무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지도 못한 채였다. 신발을 신으며 영수는 거실을 돌아보았다. 거대한 소파, 값비싼 TV 텔레비전, 벽에 걸린 추상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며느리.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다. 문을 나서며 영수는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휴, 진짜. 왜 맨날 오시는 거야? 우리 약속 있는 날만 골라서 오시네. 수진의 목소리였다. 민준이 뭐라고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맨날 오시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시골에서 가져온 것들도 솔직히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영수는 멈춰섰다.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가요. 제발. 하지만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굳어 있었다. 평생을 흙과 씨름하며 다져진 그 손은 지금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거울에 비친 두 노인의 모습은 초라했다. 영수의 낡은 점퍼와 아내의 손때 묻은 가방. 그들은 이 화려한 아파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3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로비로 나서자 경비원이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영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아까 느꼈던 마음의 냉기보다는 따뜻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랑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부모를 대해도 되는 건가?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민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보내느라 논밭 팔고 취직하라고 학원비 대주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다니.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보다 더 참을성이 많았다.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인내였는지도 몰랐다. 지하철을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기차가 달려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낡은 한옥의 나무 대문을 열며 영수는 익숙한 흙냄새를 맡았다. 이 냄새, 수십 년을 함께 온 이 냄새가 지금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끓였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어둠 속 마당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작업실이 보였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들이 잠들어 있었다. 영수는 젊은 시절부터 대장장이었다. 쇠를 달구고 두드려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벼리고 각종 철물을 제작하는 일이 그의 삶이었다. 그는 기계가 만들 수 없는 정교함과 내구성을 손으로 구현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철의 예술가라고 불렀고 멀리서도 그의 솜씨를 보러 왔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기계가 모든 것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했다. 손으로 만든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영수의 작업실도 점차 한산해졌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하지만 기술까지 쓸모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다. 여보, 차 드세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영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말이야. 영수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어. 하지만 우리 아들 부부는 날 그냥 늙은이 구닥다리로만 보는 것 같아. 여보, 특히 그 며느리, 수진이라는 것.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가져간 것들을 귀찮아하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나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며느리가 좀 그래도 민준이도 마찬가지야. 걔도 아내 편만 들잖아. 아버지가 가도 반갑지 않은 거야.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다시는 안 갈 거야. 절대로.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을 키우던 시절의 기억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영수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 석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잘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괜찮아. 걔네들 난방 잘 되는 집에서 살잖아. 그래도 난 안 해. 전화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다. 석 달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 민준아, 어떻게 지내니? 아내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떨렸다. 잘 지내요. 근데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 무슨 집들이? 아, 제가 말 안 드렸죠. 저희가 집을 옮겼어요. 더 큰 집으로요. 강남에서 좀 더 좋은 동네로 갔는데 평수도 늘리고 해서 집들이를 하려고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집을 옮겼다는 말도 이제야 듣게 되다니. 그래.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랑 같이 갈게. 네, 좋아요. 다른 친척들이랑 제 친구들, 수진이 친구들도 오기로 했어요. 좀 큰 파티로 할 생각이에요. 전화를 끊고 아내는 영수에게 말했다. 여보, 민준이가 집들이 한대요. 우리 보고 오래요. 영수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갈 거예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는 안 가. 거기 가서 또 무시당할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아들 집들이인데. 집들이 하는 것도 석 달 만에 전화로 알려주는데 내가 뭐 하러 가. 안 가. 아내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집들이 이틀 전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영수의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왔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버지, 집들이 날 꼭 오셔야 해요. 나는 안 간다. 왜요? 아버지, 내 집에 가면 난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잖아. 안 가는 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만하자. 나는 바쁘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집들이 당일 아내는 혼자 서울로 갔다. 영수는 집에 남았다. 그는 작업실로 가서 오랜만에 연장들을 꺼내 들었다. 망치, 정, 줄, 그리고 작은 모루. 이것들은 그의 평생 동료였다. 그는 쇠붙이 하나를 집어들고 불을 지폈다. 풀무질을 하며 불을 키웠다. 쇠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땅, 땅, 땅.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업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 같았다. 매 타격마다 불똥이 튀었고 쇠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나 지금 민준이네 집에 왔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여보, 당신이 여기 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일단 와봐요. 제발. 아내는 울먹이고 있었다. 영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지금 간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영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의 새 집은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 4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다. 영수의 낡은 옷차림은 그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아내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기, 안으로 들어가 봐요. 영수는 아내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뷔페식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민준이 영수를 보자 어색하게 다가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저기,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주는 영수를 발코니로 데리고 갔다. 밖은 추웠다. 45층 높이에서 부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버지, 사실은. 민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사실은 뭔데? 수진이가 아버지께 부탁이 있대요. 부탁? 아버지, 오늘 사람들 많잖아요. 수진이 친구들이랑 제 회사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 그러는데. 민주는 말을 흐렸다. 영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적당히 계시다가 어머니랑 같이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아버지,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분위기가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는 게 있어서 수진이가 신경 쓰이나 봐요. 신경 쓰인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주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친구들이 다 명문대 나온 애들이고 집안도 좋은 애들인데 아버지 옷차림이 좀. 그 순간 영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낡은 옷과 투박한 말투와 거친 손이 아들 부부에게는 창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수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도 이 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가자. 여보. 지금 당장 가자.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수진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아버님, 벌써 가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영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도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 가방, 구두, 목걸이, 귀걸이. 모든 것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수진 씨.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가 창피한 거죠? 우리 옷이, 우리 말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당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아버님. 민준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내 아내가 나한테 일찍 가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 깨진다고 했잖아.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거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 한마디를 던졌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불편해요. 제 친구들이랑 분위기가 안 맞으시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찍 돌아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내는 수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좋아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갈게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오늘 이 일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요. 아버님, 민준아. 영수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너는 오늘 내 부모를 버렸다.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거라.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다. 뒤에서 민준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영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45층 높이의 그 아파트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높았다. 그 안 어딘가에 그들의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가자.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등 뒤의 아파트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점점 커졌다. 기차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할 거다. 그들이 무시한 이 기술로, 이 손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집에 도착한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방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영수는 마루에 홀로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것을 밀어냈다. 아니다. 나는 쓸모없지 않아. 내게는 기술이 있다. 평생을 갈고 닦은 이 손재주가 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연장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땀 냄새. 그는 한 구석에 쌓인 오래된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그가 젊은 시절 만든 명작들도 있었다. 한 번은 이 마을의 부잣집에서 주문한 대문 장식을 만든 적이 있었다. 용 모양을 새긴 그 철제 장식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그 집 앞을 지나다니곤 했다. 또 한 번은 절에서 범종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었다. 영수는 석 달을 매달려 완벽한 범종을 만들어냈다. 그 종소리는 10km 밖에서도 들렸고 스님들은 그 맑은 소리에 감탄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영수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종이와 연필을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농기구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혼을 담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으로 세상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도. 영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날카로운 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일본도의 기술은 원래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한국의 도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발전한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 기술을 되살릴 거다. 일본도보다 더 아름답고 날카로운 조선도를 만들 거다. 영수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밤새도록 설계도를 그렸다. 칼의 길이, 곡선, 무게 중심, 날의 각도,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작업실로 찾아왔다. 여보, 밤새 여기 있었어요? 응. 뭐 하는 거예요? 영수는 설계도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칼을 만들 거야. 칼이요? 그냥 칼이 아니야. 내 평생의 기술을 모두 담은 최고의 칼이지. 이걸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장인인지 증명할 거야. 아내는 남편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는 지난밤까지의 슬픔은 없었다. 오직 강렬한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무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를 믿어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그날부터 영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최고급 강철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칼을 만들 만한 좋은 강철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영수는 오래된 철도 레일을 구입했다. 철도 레일은 고탄 소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칼을 만들기에 적합했다.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작업실로 가져왔다. 다음 단계는 정련이었다. 영수는 전통 방식대로 불을 지피고 강철을 달구었다. 수천 번을 접고 두드리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는 과정. 이것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날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까지 영수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일했다. 땅, 땅, 땅. 망치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영수 씨가 요즘 뭘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영수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강철은 수천 번의 접기를 거쳐 마치 물결무늬처럼 아름다운 층을 이루었다. 이것을 결이라고 불렀다. 좋은 칼은 이 결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했다. 2달이 지났다. 영수는 이제 칼의 형태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철을 갈고 다듬었다. 칼날의 곡선은 완벽해야 했다. 너무 휘어도 안 되고 너무 고다도 안 되었다. 미세한 균형이 필요했다. 3달이 지났다. 칼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바로 당금질이었다. 당금질은 칼의 경도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었다. 온도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칼이 부러지거나 무디게 될 수 있었다. 영수는 밤을 택했다. 당금질을 하려면 강철의 색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어두운 밤이 가장 적합했다. 그는 칼을 불 속에 넣고 천천히 달구었다. 강철이 빨갛게 그 다음 밝은 주황색으로 변했다. 영수는 그 색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지금이다. 정확한 순간 영수는 칼을 불에서 꺼내 준비된 기름 속에 담갔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칼이 급격히 식으면서 분자 구조가 재배열되고 있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칼이 완전히 식은 후 그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서 칼은 은은한 광채를 발했다.
성공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금질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칼을 갈아야 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숫돌을 이용해 칼을 갈기 시작했다. 거친 숫돌에서 시작해 점점 더 고운 숫돌로 옮겨가며 나를 예리하게 벼렸다. 이 과정만 한 달이 걸렸다. 마침내 넉 달 만에 칼이 완성되었다. 영수는 완성된 칼을 들고 햇빛 아래 나왔다. 칼날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고 그 표면에는 아름다운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길이는 75cm, 무게는 1kg 200g.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영수는 시험 삼아 칼을 휘둘렀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근처의 대나무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대나무는 마치 두부를 자르듯 깨끗하게 잘렸다. 완벽해.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의 최고 걸작이었다. 평생의 기술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다. 아내가 다가와 칼을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아름답네요. 그치? 이제 이걸로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어떻게요? 일단 이 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리는 거지. 영수는 칼을 천으로 정성껏 감쌌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었다. 상자 겉면에는 붓으로 이렇게 썼다. 조선도 마이너스 장인 박영수 작. 영수는 먼저 지역의 문화재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는 근처 도시의 박물관에서 일하는 김 관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영수는 그에게 자신이 만든 칼을 보여주었다. 김 관장은 칼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결의 아름다움, 이 균형감, 그리고 이날의 예리함.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명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김 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 이것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평생을 쇠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대장장이로 살았지요. 놀랍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전통 기술을 보존하고 계시다니. 김 관장은 칼을 내려놓고 영수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칼을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하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전통 기술의 우수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영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칼을 통해 제 기술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자를 양성할 기회도 갖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선생님을 위한 공방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기술 보존 사업에 지원금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수의 칼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전시회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곧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70대 장인이 만든 조선도, 일본도를 능가하는 아름다움. 잊혀진 전통기술, 한 노인의 손에서 되살아나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영수의 칼을 보고 감탄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든 거라고? 70이 넘은 분이 이런 걸 만들다니 대단하다. 영수는 전시회 개막식에 초대되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아내가 사준 새 양복이었다. 낡고 투박한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지만 영수는 당당했다. 개막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도 왔다.
영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제 기술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값싼 기계 제품을 선호했고 손으로 만든 것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영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비싼 가방, 비싼 옷, 비싼 시계. 하지만 진짜 명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장인의 혼이 담긴 것,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수의 말에 청중들은 숙연해졌다.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다. 영수의 칼은 화제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텔레비전 TV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한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영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영수의 작업 과정을 촬영했다. 영수가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갈아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방송이 나간 후 영수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조선 도공이라고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제의도 들어왔다. 하지만 영수가 가장 기뻐한 것은 따로 있었다.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혁이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준혁은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이 길을 배우고 싶은가?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계가 만든 것에는 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수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았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하고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네. 괜찮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첫 제자를 받아들였다. 그 후로도 몇 명의 젊은이들이 더 찾아왔다. 영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박물관은 영수를 위해 작은 공방을 마련해 주었다. 거기서 영수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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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이들의 망치 소리도 함께 울렸다. 영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자신의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영수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는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는 화면 속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 아버지는 당당했다. 기자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이거 당신 아버지 아니야?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대박이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톤이 섞여 있었다.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도 느껴졌다.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전화해봐. 내 아버지한테. 수진이 말했다. 왜? 전화 안 해?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지금은 안 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집들이 날 발코니에서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오늘 내 부모를 버렸다.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거라.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영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그의 칼은 이제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영수에게 칼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한 갑부가 영수를 찾아왔다. 그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칼 한 자루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놀랐다. 1억 원. 그것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갑부가 말했다. 제 이름을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칼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증서도 함께 주십시오.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네. 갑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십니까? 돈이 부족하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는 차분히 말했다. 제 칼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칼은 제 혼을 담은 것입니다. 그것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저는 제 칼이 진정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요. 갑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영수는 단호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제 작품을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갑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영수를 더욱 존경했다. 돈을 거부한 장인.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태도였다. 한 기자가 영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1억 원을 거절하셨다는데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자존심은 평생 남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그의 말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정한 장인의 자세라며 그를 칭송했다. 이러한 소식은 당연히 민준에게도 전해졌다. 수지는 남편에게 계속 말했다. 여보, 아버님한테 전화해. 이제 화해할 때도 됐잖아. 왜 그래? 아버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우리도 좀 자랑스럽잖아. 내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민주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수진의 말투에서 그는 불편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명성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거야? 아니면 그저 유명한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거야? 민준의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존경하지. 그래. 그럼 왜 몇 달 전에는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어? 그건 그때는 몰랐잖아.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아버지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야. 변한 건 당신의 태도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평범한 노인이었을 때는 무시하고 유명해지니까 다시 다가가려는 자신이 역겨웠다. 나는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 용서를 빌 자격조차. 민주는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둠 속 시골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다. 하지만 그 거리는 이제 결코 좁혀질 수 없을 것 같았다. 한편 수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품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외적인 것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여전히 명품 가방과 최신 유행을 화제로 삼았다. 야, 너 이번에 나온 샤넬 신상 봤어? 응, 봤어. 근데 너무 비싸더라. 1200만 원이래. 진짜? 그래도 사야지. 요즘 그거 없으면 완전 뒤처지는 거야.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문득 공허함을 느꼈다. 이게 전부일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수진아, 너는 안 사? 친구가 물었다. 응. 나는 이번엔 그냥 패스할래. 왜? 돈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생각이 좀 바뀌어서. 무슨 생각? 있잖아.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장인 할아버지 있지? 70 넘어서 칼 만드시는 분. 아, 알아. 그 유명한 분? 응. 그분이 사실 우리 시아버지셔. 친구들이 놀라며 소리쳤다. 헐, 진짜? 너 시아버지가 그분이야? 대박. 완전 멋있으시던데. 와, 너 완전 좋겠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시아버지시라니.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있잖아. 나 그분한테 정말 못됐었어. 왜? 예전에 우리 집 들이 때 시아버님이 오셨는데 나는 시아버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옷도 낡으시고 말투도 촌스럽고 그래서 일찍 가시라고 했어.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한심했어. 진짜 가치 있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들도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명품 사고 외모 꾸미고 하는 게 결국 다 허영심 때문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인데. 친구들은 조용해졌다. 수진의 말이 그들에게도 울림을 주었다. 나 요즘 시아버님 생각 많이 해. 그분은 1억 원도 거절하셨대.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나는 뭐 했어? 겨우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쓰면서 그게 자랑인 줄 알았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바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이후 수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품 쇼핑을 줄였다.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글도 줄었다. 대신 의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명품과 외모에 집착했고 그녀의 주변 환경은 여전히 물질주의로 가득했다. 어느 날 수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시아버님께 가보자. 나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민준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준도 그동안 피해왔던 것을 이제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말 그들은 시골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그들은 영수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 앞에 서서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자.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문이 열렸다. 아내는 아들 부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들 부부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왔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민준과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가 사과하러 온 건 고맙다. 하지만 내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도 결국 겉모습만 보는 거 아니냐? 영수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다. 변한 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지, 나 자신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평가에 따라 나를 대하는구나. 이것도 결국 물질주의와 다를 게 뭐냐? 영수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너희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만약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유명하든 아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할 수 있을 때 와라. 그때는 진심으로 반길 것이다. 영수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것은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민준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여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변해야겠어. 진짜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만은 않았다. 그 안에는 깨달음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전통 기술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는 만족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수진도 변했다. 그녀는 명품을 대부분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부를 했다. 또한 전통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처음 느꼈다. 그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를 떠나 조용한 동네의 작은 주택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수를 찾아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내가 유명하든 아니든 똑같이 대할 수 있을 때 와라. 그들은 먼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다. 한편 영수는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공방은 이제 작은 학교가 되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와 그에게 배웠다.
영수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삶의 태도, 장인 정신,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쳤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드느냐, 그리고 왜 만드느냐다. 영수의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만드는 것에 혼을 담아라.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작품이 된다.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수는 그들을 보며 뿌듯해했다. 내 기술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것이 영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봄날 영수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에 꽃나무들이 만개해 있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다. 여보, 차 드세요. 고맙소. 영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여보, 민준이 생각 안 나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나지. 전화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아니요. 걔가 먼저 와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필요하면 평생이라도. 영수는 단호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지. 형식적인 화해는 의미가 없소.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내가 일어나 나가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보, 민준이랑 수진이가 왔어요. 그래.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과 수진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영수는 그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민준이 불렀다.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보면 알지. 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과 수진은 영수 앞에 앉았다. 영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왔나? 아버지께. 아니, 아버지. 민준은 말을 고쳤다. 저희가 변했습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통 기술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명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올 자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만약 내가 지금 모든 명성을 잃고 다시 평범한 노인이 된다면 그래도 너희는 나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겠나?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유명하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버지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도 말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들어오너라. 그 말에 민준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영수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영수도 그들을 안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 이 메시지를 편집하면 새로운 대화 브랜치가 생성됩니다. 화살표 내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하여 브랜치 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아내도 다가와 네 사람은 함께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자신이 시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전통 기술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구나.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주변에서도 왜 좋은 회사를 그만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낍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돈과 명예를 줬던 눈빛이 아니라 의미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영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수진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님, 저는 요즘 도자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제는 작은 그릇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 한번 보여줘봐.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찻잔을 꺼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찻잔이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냐? 네. 아직 서투르지만요. 영수는 찻잔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구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됐구나. 네.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님이 평생 이 일을 하셨는지. 영수는 찻잔을 돌려주며 말했다. 명품 가방 100개보다 내 손으로 만든 이 찻잔 하나가 더 가치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왜요? 이 안에는 내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돈으로 산 것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에는 내 혼이 담겨 있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영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식사 후 영수는 민준을 작업실로 데려갔다. 아버지, 여기는 내 작업실이다. 들어와 봐. 작업실 안에는 각종 연장들과 반쯤 완성된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그것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걸 봐. 영수는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천으로 감싸인 것이었다. 그는 천을 풀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칼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1년 전에 만든 칼이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지. 민주는 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달빛 아래서 칼은 신비로운 광채를 발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칼을 만들 때 나는 너희들을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결심. 그 모든 감정이 이 칼에 담겨 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였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기술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영수는 칼을 받아들고 다시 천으로 감쌌다. 민준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야.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만족하는 거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네, 아버지. 너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과거는 잊자. 우리는 앞으로를 봐야 해. 영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9장 평화. 그날 밤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차가운 대리석 위가 아니라 따뜻한 나무 마루 위에서 명품 향수 냄새가 아니라 흙과 풀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다. 물론이지. 언제든 오너라.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 아버지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통 기술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요. 좋아. 내가 아는 선에서 도와주마.
수진도 말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금속 공예를요. 내가? 네. 도자기도 좋지만 아버님의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로서요. 영수는 놀랐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 가르쳐 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괜찮아요. 저 각오하고 왔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민주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그때 1억 원을 거절하셨을 때 정말 후회 안 하셨어요? 전혀. 왜요? 그 돈이면. 민준아, 돈은 숫자일 뿐이야. 하지만 자존심은 내 정체성이지. 나는 내 작품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 작품이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가기를 원했어.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직은.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나는 계속 만들 거고 계속 가르칠 거야. 새벽녘 민준과 수진이 돌아갈 준비를 하자 영수는 그들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준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작은 칼이 들어 있었다. 펼쳤을 때 20cm 정도 되는 작은 칼이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과도야. 내 첫 작품 중 하나지.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걸 받아라. 이것을 보며 오늘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잊지 마라. 민주는 칼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가거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민준과 수지는 차에 올랐다. 영수와 아내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여보, 저 하늘 좀 봐요. 아름답구나. 우리 인생도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왔어. 그들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분노와 슬픔의 밤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이해와 용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영수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기쁨으로, 증명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리며 영수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소리였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영수의 첫 제자였다. 선생님, 오늘은 뭘 만드시나요? 숟가락을 만들고 있네. 숟가락이요? 그래. 거창한 칼이나 장식품도 좋지만 매일 쓰는 숟가락도 중요하지. 사람들이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요? 그럼,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스승과 제자의 망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졌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작품을 만들었다.
작업실은 활기로 가득했다. 영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저녁 무렵 영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명품 아파트도 없고 비싼 차도 없고 많은 돈도 없지만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내 기술이 인정받고 내 가족이 돌아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로 뒤덮인 투박한 손. 하지만 이 손으로 그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 손으로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가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요. 수진이랑 같이요. 그래. 수진이가 아버님께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올 거래요. 좋지. 가르쳐 줘야지. 여보, 행복하죠? 아내의 물음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주 행복해. 그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라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밭에서 막 캔 배추로 만든 김치. 하지만 그 맛은 어떤 비싼 음식보다 깊고 진했다. 밤이 깊어갔다. 영수는 마루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별처럼 빛나지는 못했지만 내 자리에서 내 빛을 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3년이 흘렀다. 영수의 공방은 이제 작은 학교가 되었다. 전국에서 2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에게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독립하여 자신의 공방을 열었다. 민준의 사업도 성장했다. 그의 플랫폼을 통해 수백 명의 전통 기술자들이 작품을 판매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보람을 느꼈다. 수지는 영수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제법 실력 있는 금속 공예가가 되었다. 그녀가 만든 장신구들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가을날 영수의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스승과 제자들의 합동 전시회였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도 왔고 문화재 관계자들도 왔다. 그리고 민준 가족도 왔다. 영수는 단상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여기 있는 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전통 기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룬 가장 큰 성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시회가 끝난 후 영수는 민준과 함께 공방 뒤편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 응, 저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뭘 했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요. 영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너는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그때 저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을 때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화났지. 엄청나게.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용서한 게 아니야. 네. 나는 너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 거야. 분노를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거야. 나는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어.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민준아, 너희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너희도 배웠잖아.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아버지,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해.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다. 참 아름답구나. 영수가 중얼거렸다. 네, 정말이요. 민준아. 네. 너는 행복하냐? 민주는 잠시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네. 행복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들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 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는 다시 태어났다. 부모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장인으로서 인정받고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수라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 나는 영감탱이가 아니다. 영수는 속으로 웃었다. 나는 장인이고 스승이고 아버지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다. 산 아래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민준아,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가요. 영수와 민주는 언덕을 내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마음도 가벼웠다. 공방으로 돌아가니 제자들과 수진이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다. 자, 다들 앉아요. 영수가 말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스승과 제자들, 그리고 가족.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건배. 누군가 외쳤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하죠? 젊은 제자가 물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고는 말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모두가 외쳤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공방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차가운 대리석 위가 아니라 따뜻한 나무 바닥 위에서 명품 향수 냄새가 아니라 흙과 쇠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다. 이게 진짜 명품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것.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사람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영수와 아내만 남았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나도. 우리 행복하죠? 그럼. 아주 많이.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영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고 있었다. 크지 않지만 확실한 빛을. 그리고 그 빛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다. 영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긴 여정이었다.
모멸과 분노에서 시작해 증명과 성취를 거쳐 마침내 평화와 만족에 도달한 여정.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 여보, 들어가요. 밖이 추워요. 그래, 들어가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영수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도 몰랐다. 어쩌면 하늘에, 어쩌면 운명에,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기술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될 것이고, 그의 정신은 그들을 통해 이어질 것이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것이었다. 70대의 한 노인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 물질주의와 허영에 맞서 진정한 가치를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한 한 장인의 이야기. 영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